밤의 검은고 사건 이후 김도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은고 소리는 귀신의 한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이 만든 신호였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났고 악공의 제자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으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김도현과 윤설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설 때 길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을 찬 호위무사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약했으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설, 물 좀 서두르시오. 윤설이 물통을 꺼내 건넸고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을 먹이자 호위무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호위무사가 김도연을 바라보았으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그의 몸을 살폈습니다. 칼은 허리에 차고 있었고 옷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창백하지?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저 사람이 칼을 꼭 쥐고 있습니다. 호위무사는 칼자루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호위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김도연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김도연이 윤설에게 눈짓했습니다. 일단 마을로 가야겠습니다. 이곳에 오래 있으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호위무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호위무사는 비틀거렸으나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산길은 점점 더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산을 내려가는 동안 호위무사는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 시즌쯤 걸어서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윤은 주막을 찾아 방을 얻었습니다. 주인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늙은 사내였습니다. 산길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산길이 위험합니다. 어젯밤에도 귀족 행렬이 산적들의 습격을 받아 호위무사들이 여러 명 죽었고 귀한 아이가 실종되었답니다. 이상한 건 산적들이 금은보화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마에 실린 짐들이 그대로 있었다더군요.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호위무사는 창백한 얼굴로 주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호위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습격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한 시진 거리입니다. 고갯길 중턱쯤 되지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날이 저 사람이 그 행렬의 호위무사일까요? 윤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과 장소가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머리엔 상처도 없는데. 김도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밤은 고요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보다 깊습니다. 무언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기억을 지워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산적들이 금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 이건 우연히 만난 산적의 짓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노리고 미리 기다렸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호위무사와 함께 주막마당에 나갔습니다. 칼을 빼보십시오. 호위무사가 천천히 칼을 뽑았습니다. 칼자루에는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느낌입니다. 김도연이 칼자루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학문양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정훈. 호위무사가 몸을 떨었습니다. 이정훈, 그것이 제 이름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학송 가문의 호위무사 이정훈. 이제 당신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정훈이 칼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칼을 휘둘러 보십시오. 이정훈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어색했으나 점점 빨라졌습니다. 칼이 공중에서 빛을 그었고 눈송이가 칼끝에 잘려나갔습니다. 윤설이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칼춤입니다. 호위무사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눈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칼은 바람을 가르며 춤을 췄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가 칼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칼춤을 출 줄 압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련한 흔적이지요. 그날 오후 이정훈은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맑고 밝은 소리입니다. 꽃밭을 뛰어다니는 작은 아이. 그 아이를 저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왜 지켜야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정훈이 눈을 떴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내일 습격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김도연과 윤설 그리고 호위무사는 습격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즌을 걸어 그들은 고갯길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가마는 부서져 있었고 짐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핏자국이 눈 위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정훈이 비틀거렸고 김도연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정훈이 땅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도연이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핏자국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마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엉켜 싸웠을 겁니다. 윤설이 부서진 가마를 살폈습니다. 도연나리, 가마 안에 비단보따리와 은괴 상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김도연이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나무 뒤에서 부러진 화살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깃털 군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민간 화살이 아닙니다. 윤설이 놀라 물었습니다. 군용 화살이요? 김도연이 화살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깃털을 묶은 실의 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실이었습니다. 이 실의 색은 북부 군영 표식입니다. 화살 하나하나의 부대를 구분하는 표시를 하지요. 산적의 짓이 아닙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한 습격이었고 군영과 연결된 자가 있습니다. 김도연이 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자 작은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입니다. 가볍게 뛰어간 흔적이지요. 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김도연이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작은 샛길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나뭇가지가 쌓여 있었고 눈이 조금 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몸을 숨겼던 흔적입니다. 김도현이 동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 한쪽에 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씨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떨어진 작은 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양반과 아이의 옷입니다. 아이는 혼란 속에서 도망쳤고 이곳에 숨었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가마 안을 살폈습니다. 가마 바닥에 핏자국과 비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고급 비녀였습니다. 여인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양반가의 부인이었을 겁니다. 이정훈이 비녀를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김도연이 비녀를 건넸습니다. 이정훈이 비녀를 가까이 가져가자 희미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이 향은 매화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찢어집니다. 김도연이 가마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산적이라면 금품을 가져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죽이고 아이를 쫓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그들이었던 것처럼. 윤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이 아니라 사람을 노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연이 비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항문양이 선명했습니다. 학송 가문, 한양의 큰 가문이지요. 만약 이 여인이 가문의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아이가 그 뒤를 이을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사라지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김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다음 사람일 겁니다. 그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김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더 만났습니다. 나무를 하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산으로 올라갔죠. 호위무사 셋과 여인 하나 모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호위무사가 셋뿐이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군요. 김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학송 가문이라면 호위가 셋일 리가 없습니다. 가문의 체면과 전통 때문에라도 5을 채웁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는 이 사람일 것입니다. 김도연이 이정훈을 가리켰습니다. 남은 한 사람, 살아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도망자거나 배신자거나. 길과 시간까지 맞춰 매복했습니다. 안에서 정보가 새었겠죠. 그렇다면 한 호위무사가 배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습격 후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정훈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배신자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김도연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낯선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8살쯤 된 사내 아이, 얼굴이 고운 아이입니다. 주인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낮이었습니다. 폐가 근처에서 작은 아이가 숨어 있더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폐가 앞에 떡을 놓고 왔는데 조금 전에 보니 떡이 없더군요. 그 폐가가 어디입니까? 마을 끝자락입니다. 오래전에 불이 나서 버려진 집이지요. 가보겠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폐가는 낡아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몸뚱이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렴. 해치지 않을 테니. 김도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깊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야, 무섭지 않아. 우리는 너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야. 배고프지? 음식이 있어. 윤설이 주머니에서 떡을 꺼내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떡을 집어들었고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8살쯤 된 사내 아이였고 얼굴은 고왔으나 흙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떡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입니다. 준호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 우리는 너를 도우러 왔단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적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윤설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어떻게 했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산적들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특징은 없었니? 키가 컸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였어요. 횃불이 비쳐서 손등이 보였는데 왼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호위무사들은 어땠니? 한 사람이 저를 밀었어요. 산적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저를 밀어서 덤불로 굴러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 사람이 왜 너를 밀었을까?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산적이 옆에서 칼을 휘둘렀어요. 김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를 지키려 했던 것일 수도 있어. 칼을 피하게 하려고 밀었을 수도 있지.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이정훈이 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를 밀었어요. 김도연이 급히 이정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밖에 계십시오. 이정훈이 비틀거리며 폐가 밖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준호야, 저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란다. 너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야. 네가 본 배신한 호위무사는 다른 사람이었어. 싸우지 않고 서 있던 사람 말이야. 예, 맞아요. 김도연이 윤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를 돌봐주시오. 저는 밖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호위무사와 주막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비쳤고 밤은 고요했습니다. 당신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아이의 증언과 현장의 증거가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은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당신 칼에 묻은 피가 말해줍니다. 이정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제 기억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정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송 가문. 저는 그 가문의 하급 무사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20년 전 저는 학송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였던 저를 가문에서 거두어 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수련했고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규수를 만났습니다. 규수를 말입니까? 예, 학송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름다웠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달랐습니다. 저는 하급 무사였고 그녀는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그녀는 큰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였습니다. 땅과 전답, 한양의 큰 기와집까지 가문의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몰래 만났지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가문에서는 크게 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을 하였고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이정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가문에서는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분이 다른 저와의 아이는 가문의 핏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녀가 완강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가문의 반계 세력들이 예, 그들은 준호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급 무사의 자식이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니 그들이 습격을 꾸민 것 같습니다. 그녀와 준호가 사라지면 재산은 반계로 넘어갑니다. 이정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가문에 남을 수 있었으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임을 절대 밝히지 말 것, 그리고 멀리서 호위무사로만 지킬 것.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해도 멀리서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지냈습니까? 예, 아이는 자랐습니다. 총명했고 밝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호위무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렬이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 함께였습니다.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가 많았고 무자비했습니다. 이정훈이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준호를 지키려고. 하지만 한 호위무사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고 그가 바로 배신자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여러 산적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준호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정훈이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준호를 덤불 속으로 밀어야 한다고. 덤불 속이라면 산적들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껏 밀었습니다. 준호는 덤불 속으로 굴러 들어갔고 저는 그 산적과 싸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고 결국 저도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호위무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준호가 없어서 저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김도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지켰기 때문이지요.
이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정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폐가로 갔습니다. 준호는 윤설과 함께 있었고 조금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호위무사 아저씨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은 잠깐만 들어주렴. 아저씨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산적이 너를 공격하려 할 때 아저씨가 너를 밀어서 덤불로 굴렸어.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도연이 밖으로 나가 이정훈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정훈은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섰으나 윤설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네 아버지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 아버지는 없다고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가문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학급 무사였고 네 어머니는 양반가의 교수였지. 우리는 사랑했지만 신분이 달랐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다만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다. 가문에서는 내가 네 아버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고 멀리서라도 너를 지키고 싶었다. 8년 동안 나는 내 곁에 있었다. 호위무사로 남아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밀었어요? 산적들이 왔을 때 이정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려 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봤어요. 준호야, 그때 상황을 설명하마. 여러 산적이 동시에 덤벼들었고 그중 하나가 너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단다. 너를 덤불 속으로 밀어야 한다고. 일부러 미신 거예요? 그래, 덤불 속이라면 산적들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힘껏 밀었다. 너는 덤불 속으로 굴러들어갔고 나는 그 산적과 싸웠다. 나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너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고 결국 나도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네가 없어서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절대 아니다. 준호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이정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정훈이 준호를 꽉 끌어안았고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어요? 호위무사의 품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머니는 너를 많이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지만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정훈과 준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정훈과 준호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왼손에 칼을 든 남자였습니다.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이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철수. 강철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정훈,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아이도 무슨 일로 왔느냐?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러 왔지. 그 아이는 죽어야 한다. 방계 어른들의 명이시다. 이정훈이 준호를 뒤로 숨겼습니다. 내 앞을 지나가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그럴 생각이었다. 강철수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이정훈이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벽에 걸린 칼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준호, 밖으로 나가거라. 이정훈이 외쳤고 준호가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강철수가 준호를 쫓으려 했으나 이정훈이 막아섰습니다. 내 상대는 나다. 두 사람의 칼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강철수는 왼손잡이였지만 칼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네가 그녀를 배신했다. 준호의 어머니를. 이정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배신? 나는 그저 더 나은 주인을 택했을 뿐이다. 방계 어른들이 주신 은자가 너희 주인보다 무거웠을 뿐이지. 강철수가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집 밖으로 이어졌고 눈 내리는 마당에서 칼과 칼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쇠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떨리는 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현과 윤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도현이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왼손에 칼을 든 남자, 이정훈과 싸우고 있는 배신자로군요. 강철수가 이정훈을 밀어내고 김도현을 노려보았습니다. 누구냐? 김도현입니다. 당신의 죄를 밝혀낸 사람이지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죽어야겠구나. 강철수가 김도현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이 더 빨랐습니다. 이정훈의 칼이 강철수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강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이정훈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강철수의 칼이 튕겨나갔습니다. 강철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정훈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죽여라. 어차피 나는. 강철수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김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이정훈, 그만두십시오. 이자는 관가로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준호가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이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현이 강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관가로 끌려갈 것이요. 그곳에서 누가 사주했는지 모두 밝히게 될 것입니다. 강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계 어른들도 함께 끌어내리겠다는 거냐? 당연합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도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철수를 묶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이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다치지 않았어요? 이정훈이 무릎을 꿇고 준호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이제 정말로 안전하다. 준호가 이정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강철수를 관아로 압송했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김도현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나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학송 가문의 행렬 습격 사건의 배신자를 잡아왔습니다. 김도현이 강철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철수는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자가 학송 가문의 호위무사 강철수입니다. 반계 세력과 결탁해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김도현이 준비한 서신과 증거들을 건넸습니다. 이방이 서신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군용 화살입니다. 김도현이 화살을 내밀었습니다. 깃털을 묶은 실의 색을 보십시오. 북부 군용 표식입니다. 이 화살이 어느 부대 창고에서 나왔는지 추적하면 배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방이 화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군용 화살입니다. 학송 가문 반계 세력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음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학송 가문의 외동딸과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북부 군영의 화살 기록과 학송 가문 반계 세력을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존한 아이와 호위무사는 이 마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증언과 증거, 그리고 이자의 자백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아이는 겨우 8살입니다. 이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현 나리의 명성을 믿겠습니다. 이런 증거들과 용의자가 없었다면
단순한 산적의 습격으로 끝났을 겁니다. 김도연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훈과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배신자는 관아에 넘겼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겁니다. 당신과 준호는 이제 이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평화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정훈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호도 아버지를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이정훈은 칼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호위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으며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칼춤을 가르쳐 주실래요? 아버지가 칼춤 추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이정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칼춤을 연습했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칼이 공중에서 빛을 그었고 눈송이가 칼끝에 흩날렸습니다. 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고 산을 넘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눈 속을 걷는 동안에도 김도연의 귀에는 아직 칼춤의 바람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절에서 신성한 향로가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